베트남이 2020년도부터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는 베트남 소비층에 대한 변화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2020년부터 베트남이 정말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즘 말하는 MZ 세대들이 해마다 100만에서 120만 명이 성인이 돼요. 성인이 된다는 거는 소비력이 훨씬 더 커져간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베트남 시장 괜찮아진다고 하는 건데 안타깝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 예측한 3년 정도 늦어지긴 했으나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시장은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너무 집중되어 있던 것이 문제가 정말 많구나. 리스크하다고나 생각해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생산망을 옮겨가는데 최대 수혜국이 바로 베트남이 된 거죠. 전 세계에서 화교들이 힘을 못 쓰는 나라가 일본, 한국, 그리고 인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트남.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이 농수산물 확인할 때 중국 쌀이라고는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적으로 뼛속 깊이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을 싫어해요. 믿지 못하고요.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적인 감정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리적으로. 그렇죠. 네네. 중국하고 싸워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어느 한 나라하고만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제일 많이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외교 관계는 한국하고 제일 좋아요. 물론 또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도 제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베트남에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간 것도 있긴 하지만 약 9,500개 정도 기업이 진출해 있어요. 근데 일본 기업은 베트남에 2,00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뭔가 이 케미가 잘 맞는지 그러니까 서로 일을 해보면서도 서로 불편한 것도 많고 서로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 중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트남에 대한 OECD가 최근에 1분기 성장 그 실적을 보고도 베트남 올해 6%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 부동산이 최근에 한 30% 이상 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부동산 개발업체들, 건설업체들이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호주나 유럽 자본들은 베트남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너무나 가격이 싸게 매력적이다. 들어오자고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동안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동안 이제 고속 성장을 해오고 함께 발전을 해오다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다가 이제 훨씬 적게 발전하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지금 경제의 위기는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위기는 이겨낼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스트 차이나의 대표주자 제2의 중국, 이런 수식어가 붙는 나라죠.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삼성, 현대, LG 등 우리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베트남에서 사업도 하고 계시면서 현재 살아있는 정보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왜 베트남 시장인가라는 책을 내셨고 주간경향에서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 가깝고도 먼 아세안 등 활발한 기고 활동하고 계시는 유영국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막 돌아온 유영국입니다. 그래서 13년 이상 그 베트남이랑 인연을 맺으셨고 지금도 현지에서 거주하시면서 사업도 하고 계시니까 현재 정보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회의론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불과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베트남 경제가 8% 이상 성장을 했고 올해 1월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1위가 이제 중국이 아니고 베트남이 된다면서 베트남에 대해서 막 열심히들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다가 올해 1분기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약 3.32%. 그러니까 최소한 8%, 7%는 될 걸로 생각하는데 반토막 이하가 되니까 베트남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게다가 다른 나라들이 다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3월에 베트남 중앙은행이 1% 금리 인하를 했어요. 사실 베트남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신발과 의류가 미국 전체 소비되는 의류와 신발의 25%를 담당하거든요. 근데 작년 4월부터 미국에서 이 주문이 뚝 끊겼어요. 베트남 이제 미국의 경제 침체가 오다 보니까 4월의 주문이 미국의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많이 팔린 시즌의 주문인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주문이 안 들어온 거죠. 또 베트남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베트남 정부가 전당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저소득층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사채업자들을 급습을 했어요. 이유가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채 채무 상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채업자분들이 심하게 살해 협박이라든지 이런 심각하게 인권 유린을 하는
살해 협박하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 개입을 해서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베트남에 대한 뭐 OECD가 최근에 1분기 성장 그 실적을 보고도 베트남 올해 6%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베트남 부동산이 최근에 한 30% 이상 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부동산 개발업체들, 건설업체들이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호주나 유럽 자본들은 베트남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너무나 네. 가격이 싸게 매력적이다. 네. 들어오자고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동안 투자를 해왔잖아요. 네네. 그동안 이제 고속 성장을 해오고 함께 발전을 해오다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다가 이제 훨씬 적게 발전하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지금 경제의 위기는 네.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위기는 이겨낼 겁니다. 그러면 뭐 3년 전 그 책 내셨는데 거기서 2020년 뭐 이외야말로 베트남 투자 적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지금도 뭐 그런 생각에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더욱더 맞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더욱더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책을 쓸 당시에 베트남이 2020년도부터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이유 중에는 베트남 소비층에 대한 변화이거든요. 과거 한 15년, 20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이뤘잖아요. 그때 그 중국의 주요 소비층들은 80년에 태어난 산하 제한 정책으로 하나이만 네.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요 소비층이었잖아요. 네. 이 하나이를 위해서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하나이를 위해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워낙 컸죠. 근데 이제 반면에 베트남은 1975년에 미국과 전쟁이 끝났습니다. 1978년에 캄보디아하고도 전쟁을 좀 했고 79년에는 중국하고도 전쟁을 했어요. 네. 다 베트남의 승리로 이어갔지만 미국이 베트남이 캄보디아 침공을 했다는 것을 비밀로 해서 약 10년간 베트남을 경제 제재를 해요. 한 15년 정도요. 근데 경제 제재 하다 보니까 베트남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198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쌀을 수입해서 먹었어요. 근데 전쟁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이기 때문에 형제가 8명에서 10명이에요. 70년대 후반생들과 80년생들은. 부족한 물자에 더욱더 아끼고 나눴어야 됐죠. 자녀들도 일찍 태어났고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교육열이 또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자기 소득의 30% 이상은 사교육비에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한참 가꿔야 될 나이에 자녀들에게 돈을 쓰다 보니까 소비 시장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2020년부터 베트남이 정말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70년대, 80년대생들의 자녀들이 90년대 후반에서 00년대생들, 요즘 말하는 MZ 세대들이 해마다 100만에서 120만 명이 성인이 돼요. 성인이 된다는 거는 소비력이 훨씬 더 커져간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베트남 시장 괜찮아진다고 하는 건데 뭐 안타깝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 예측 한 3년 정도 늦어지긴 했으나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시장은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너무 집중되어 있던 것이 문제가 정말 많구나. 네. 리스크하다고나 생각해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생산망을 네. 옮겨가는데 최대 수혜국이 바로 베트남이 된 거죠. 지금 뭐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베트남이 사실 뭐 모태 반중일 정도로 반중 국가라고 하셨거든요. 최근에 뭐 당 수뇌부가 신중 인사로 채워졌다는 언론사들의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 베트남이 미중 사이의 실리 외교에 되게 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리 외교에 능한지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 언론이나 일부 교수님이나 전문가라는 분들이 베트남 전공자도 아니신 분들이 베트남이 친중 정부로 바뀌었으니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다른 아세안 국가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 근거가 바로 해외 언론들, 외신들에 대한 보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막 추적을 해보니까 네네. 가장 먼저 베트남 새 정부가 친중이다고 보도한 것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예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전 세계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심리전을 하던 방송국이거든요. 지금 역시도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언론입니다. 물론 자기들은 독립된 언론이라고 하지만 이제 새로 바뀐 주석이 친중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새로 대신 보반트엉 주석이라는 사람이 고위 관료 출신이 아니라 당에서만 성장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대외 활동을 많이 못했으니까. 근데 작년 10월에 국가서열 1위인 베트남의 당서기장이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났기 때문에 과거 한 7, 8년 동안 우리 미국하고 되게 가까워진 베트남이 중국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좀 요란하게 떠들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진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재밌게도 지난 3월에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 CSIS가 이런 기고문을 올려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베트남의 당서기장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국 정상이
전화로 회담을 하고 서로 양국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한번 이렇게 찔러본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너무 확대 해석해서 베트남과 중국이 같은 공산국가고 국기도 네. 비슷해 보이고 하니까 서로 짝짝꿍 같은 나라 아니야? 비슷한 나라 아니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오해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베트남은 항상 미국과 관계가 좋았을 때도 그렇고 러시아와 관계도 좋았을 때 항상 말하는 게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낸 나라 베트남의 외교 정책이에요. 이번에도 반중 이야기가 나올 때도 베트남 총리가 우리는 실리 외교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중이 아니라는 거 이걸 네네. 좀 많이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베트남이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뭐 유일하게 화교 자본이 장악을 못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반중 정서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네. 전 세계에서 화교들이 힘을 못 쓰는 나라가 일본, 한국, 그리고 인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트남. 그러니까 아세안의 주요 6개국 하면 싱가포르, 라오스,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태국이거든요. 근데 태국만 하더라도 왕실 자체가 중국계예요. 본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베트남에서만 그렇지 못해요. 마치 한국에서와 같은 이유인데 1975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베트남 정부가 바로 화폐 개혁을 실시합니다. 남쪽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화교 자본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요. 한 번만에 안 되니까 곧바로 다시 두 번째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네네. 다 돈을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화교들이 못 견디고 이제 많이들 떠났죠.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기도 한데요. 베트남이 빨리 성장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 그런 화교가 없고 정부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쇼핑몰도 잘 없고 도로망 인프라가 좀 많이 늦었죠. 근데 이제 뒤늦게 하고 있는 건데 대신 어느 특정 세력에 독점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좀 요소가 좀 있는 거고요. 베트남 내 반중 정서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이 농수산물 확인할 때 중국 쌀이라고 하면 절대 먹지 않아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네네. 베트남이 좀 경제적으로 좀 낮은 나라니까 네네. 또 중국이 훨씬 더 경제력도 높고 네네. 그냥 뭐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이나 아니면 중국산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산을 절대 먹지 않아요. 싫어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건강이나 이런 걸 되게 중시 여기기도 하는데 중국산이 문제가 많다는 걸 워낙 뼛속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베트남의 동해 뭐 전 세계적으로 남중국해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서 네네. 이제 우리로 따지면 독도 같은 섬에서 계속 영토 갈등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그 섬들을 두고 뭐 말레이시아나 브루나이,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까지 해서 뭐 여러 나라들이 겹쳐있지만 가장 치열하게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하고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적으로 뼛속 깊이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을 싫어해요. 믿지 못하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적인 감정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리적으로. 그렇죠. 네네. 중국하고 싸워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아세안 중에서 저희 한국 얘기를 좀 하자면 진출 시점이랑 투자 규모 면에서 뭐 사실 일본이랑 비교하면은 아세안에서 되게 한국이 크게 여전히 열세인데 베트남만 유일하게 한국의 영향력이 일본을 앞선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뭐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일본보다 한국의 관계가 더 위에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한 게 뭐 삼성 등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뭐 두루두루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 관계는 작년 12월에 베트남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베트남 30주년 수교 기념 행사였죠. 그때 한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제 맺었어요. 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이에요. 이게 딱 4개 국가만 최상위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제가 여태 베트남하고 중국하고는 철천지 원수 국가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최상위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 라고 하는데 중국하고는 사이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맺고 있는 최고의 외교 관계고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미국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한국이 양 나라들의 뭐 갈등이 있을 때 중재를 해줄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에 투자한 나라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나라는 한국이에요. 베트남에서만 한국 자동차가 35% 정도 차지를 합니다. 아세안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세안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그래요. 일본 자동차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의 점유비를 비교를 해보면 인도네시아는 90%가 일본산입니다. 필리핀도 88%고요.
근데 태국은 79%가 일본산인데 싱가포르도 한 80%가 일본 자동차. 이제 말레이시아는 좀 특이하게 자국산 자동차가 한 70% 차지하고 거의 30%는 이제 일본 자동차가 해요.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의 점유비는 3% 미만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만 한국 자동차가 3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가 여전히 50%는 차지하지만 현대자동차가 베트남에 진출한 지는 한 5, 6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간 거예요. 또 베트남의 ODA 자본, 공적 원조 개발 자본을 비교해보면 지난 OECD에 올라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년 동안 일본이 베트남에 준 ODA 자본은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환산했을 때 31조 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 3조 원입니다. 10배 차이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ODA 자본을 제일 많이 집행하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좀 제도국의 젊은 공무원들, 25세에서 38세의 젊은 엘리트 공무원들을 뽑아가지고 일본에서 2년 동안 석사 활동을 할 때 비행기 값이, 일본에 생활할 때 생활비, 용돈까지 다 지원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엘리트 공무원들이 2년 동안 일본에서 잘 대접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자기 나라 돌아왔을 때 당연히 일본에 유리한 정책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베트남도 올해 2013년에 최근에 선발대상까지 포함하면 약 680명의 공무원들이 일본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는 베트남이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일본하고 너무 친해져가 좋을 게 없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이 다 헤게모니를 잡다 보니까 더 이상 성장을 못하잖아요. 대표적인 애가 태국이에요. 태국이 아세안에서 대표적인 친일 국가거든요. 태국의 대부분 일본의 대부분의 이 생산 기지가 태국에 있어요. 아세안을 상대로. 태국에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대부분 생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딱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불 수준에서 멈춰버리고 있어요. 더 한 발 치고 나가기 위해서 일본이 좀 기술 이전도 해주고, 뭐 태국이 더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런 치열함이 더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거기서 멈춰버렸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아까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나라하고만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루두루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제일 많이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외교 관계는 한국하고 제일 좋아요. 물론 또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도 제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베트남에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간 것도 있긴 하지만 약 9,500개 정도 기업이 진출해 있어요. 근데 일본 기업은 베트남에 2,000개가 안 돼요. 교민 수도 베트남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27만 명까지 한국 교민들이 있었어요. 지금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은 2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뭔가 이 케미가 잘 맞는지 그러니까 서로 일을 해보면서도 서로 불편한 것도 많고 서로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 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트남의 미래를 아까 책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오히려 3년 전보다 더 지금의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판단하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베트남 젊은 인구를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사람, 교육열에 의한 베트남 사람들의 빠른 성장인데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외신들이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밖에 없는 거는 부모들이 안 입고 안 먹어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또 배우는 학생들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똑같아요. 요즘에 이제 또 하나 보고 있는 제 나름의 이제 지표는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어느 나라 학생들의 성적이 괜찮은 걸 보면 이게 이제 자료 쭉,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뭐 4위, 5위 이렇게 뭐 어쨌든 3위권도 하고 1등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15년 전부터 탑10 안에 베트남이 꾸준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5년부터 1, 2, 3등 안에 베트남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이런 친구들이 해외에서의 입상 성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교육열하고 또 아무래도 뭐 근면하다. 요거는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되게 막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동남아 뭐 일반적인 이미지와 다르다. 근데 이거 말고 뭐 정치적인 뭐 불안 이런 건 없을까요?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뭐 제가 듣기로는 부정부패가 심하다. 그래서 뭐 내가 사업할 때 뭐 단계마다 뭐를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리스크는 없는지 또 뭐 공산당이 집권하는 국가니까 일반 사람들은 중국처럼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선은
그런 방금 말씀드린 베트남 내부적인 요인, 그 국가 인재들이 많다는 이런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네네. 지금 베트남 상황을 보면 사자성어로 하면 줄탁 동시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국가라는 그 하나의 큰 테두리가 있다 보니까 국기도 비슷해 보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국하고 베트남을 동일시 여기세요. 너무나 다르고요. 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이제 중국은 수천 년 동안 패권 국가였고 주변 국가들을 복속을 하려고 해왔던 정복 국가였잖아요. 네. 하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주변에 쌓여있는 나라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다른 나라하고의 이 연합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살아남았다는 걸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정부패 관련돼서는 네. 지금 국가설 1인 당서기장인 웅엔 후종 서기장이 약 12년 동안 베트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운동을 펼쳐오고 있어요. 네. 그 사건 때문에 올해 1월에 베트남 국가주석 그리고 부총리 2명이 낙마하고 네. 지금 공산당원과 군 간부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수청을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공무원분들이 부정부패가 심했고 그리고 외신에서 계속 한국은 이런 뭐 인재가 좋고 다 좋은데 부정부패가 심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외국 기업에 대해서 너무 차별적이라서 성공하지 못할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는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요소는 그 신흥개발 국가들의 발전 과정에서 다 있는 것이지 자꾸 이거를 베트남이 공산국가라서 베트남에만 있는 걸로 착각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굳이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분이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가 사업하기 가장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세안에서 가장 사업하기 힘든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뭐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뭐 언더머니라고 하죠. 뇌물을 일부 줘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중국이나 베트남에는 다 진행이 돼요. 베트남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행하다가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100%는 못 돌려받아도 절반은 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베트남은 양반이라고 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돈을 줬는데 진행도 안 돼서 왜 안 되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담당자도 왜 나한테 돈을 안 주냐. 또는 담당자라고 돈을 확인하고 줬는데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새로 사람이 왔다. 진행이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사업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 되게 어려웠고 일부 뭐 제지라든지 일부 뭐 신발 공장 이런 데들 간 거예요. 왜 베트남보다도 인구도 많고 인건비도 싼데 왜 안 가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해봤는데 안 된 거죠. 그런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힘든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에서 사업을 해보신 분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 산업 중에서 이제 최저 인건비 노동력 싸움으로 하는 산업들이 금방금방 인건비 때문에 옮겨가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한 10년 전부터 이미 미얀마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 또 방글라데시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러다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왜? 인건비는 거기에 싸는데 생산성이 안 나요. 그리고 수출하고 이러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 수출하기 힘들어요. 한 10년 전부터 아프리카 북부지대에 섬유 공장들이, 의류 공장들이 일부 시험 삼아 와이셔츠 같은 간단한 걸 한번 생산을 해보고 있는데 자꾸 아시안에 이제 집중돼 있고 인건비가 낮은 아프리카에서 또는 그리고 유럽에 수출하기도 쉽고 미국으로 수출하기 쉽잖아요. 지리적으로.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섬유 패션 쪽은 트렌드가 금방금방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2, 3개월 단위로 빨리빨리 신제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생산을 잘 하는데 수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인프라 뜨든 뭐 여러 가지 고문선이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하든 제가 다른 방송이든 언론에서 베트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베트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베트남에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베트남은 과도하게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의 극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베트남에 들어가면 힘든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고 한데 자꾸 베트남 이외에 다른 나라를 경험을 대부분 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 우리나라 교민들도 정말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좋지 않은 결과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베트남 사업하기 힘들다 하시는데 그 외 다른 나라 가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신발이나 섬유 사업을 하신 분들은 한 대여섯 개 국가를 다 돌아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다 비교를 해보셨잖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베트남만한 나라가 없고 향후 20년 내에 베트남 이외에 다른 나라 갈 만한 나라가 없다고 했어요. 한때 떠오른 나라가 이제 미얀마였는데 미얀마는 군사 쿠데타로 해서 향후 20, 30년 내에는 도저히 될 턱이 없어요. 아마도 베트남을 견제하고 떠오를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인데 만약 북한이 개혁 개발한다면 과연 북한이 언제 개혁 개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향후 2, 30년 동안은 베트남 대체할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나마 베트남 나라가 없다라는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해주신 말씀이 사실 뭐 제가 질문 드리려던 베트남에만 사실 한국이 많이 집중을 했는데 최근에 뭐 메콩 지역의 다른 나라 또는
뭐 아세안의 해양 국가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네. 최대 국가인데 그걸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뭐 최근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뭐 지금 네. 답변이 사실 작가님의 생각에는 향후 30년 동안에 베트남을 대체할 만한 뭐 아세안 이외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이 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네네. 어느 조합으로 해서 어느 블록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걸 전 절대 믿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네.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자꾸 만들어낸 게 되게 커요. 아, 그래서 이제 한 8년 전부터 네네. 미라캄이라고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네네. 메콩del타 지역에 이 지역이 성공할 것이다 네. 하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제가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사를 했는데 네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 시장은 아직은 아니다고 말할 정도인데 네. 베트남이 아직 아닐 정도인데 과연 그 나라들이 되겠냐는 거죠. 아. 가보면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신흥개발 국가들이 막 쫙쫙 리스트들이 있어요. 한 7, 8개. 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여전히 성장 국가하고 투자할 만한 나라고 남은 나라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밖에 없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중간에 다 안 좋게 됐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제 기억 속에는 30년째 성장할 나라, 잘 될 나라 후보군이에요. 항상. 하지만 국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화교 자본가들에 의한 국가 성장은 있으나 네. 빈민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네네. 지금도 이제 베트남의 부동산은 돈에 여유가 참 많으신 분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실 분이 아니면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문제는 들어오신 분들이 정식으로 한국에서도 투자 신고를 하고 베트남에서 투자 신고를 해서 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한국 돈을 베트남에 계신 교민분들하고 환치기를 통해 가지고 네. 들어온 돈이에요. 불법으로 가지고 온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집을 사가지고 일시적으로 오니까 그거를 되팔고 또 환치기로 돈을 가져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들어온 돈을 송금을 못한다고 막 난리를 치세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고 서류 준비가 돼야지만 되는 건데 그걸 모르시는 상태에서 송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서나 그거는 외화가 되게 귀한 나라에서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 거고 네네. 그걸 왜곡되게 해서 우리나라 뭐 해외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해요. 네. 하지만 정식으로 하면 돈 갖고 나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얘기 좀 나왔는데 네.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 아니면 추천 안 한다고 하셨는데 네. 조금 좀 자세하게 뭐 어떤 점이 좀 좋은 기회이고 네. 네. 뭐 리스크적으로는 어떤 리스크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이제 베트남 정부가 지금은 아파트를 살 때 네네. 자금 증빙을 여태는 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아파트 구매한 거 돈 어디서 났나요? 요즘 한국에서도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처럼 베트남에서 정식으로 워킹 비자를 받아서 베트남에서 급여를 받았던 걸 증명을 할 수 있는 돈 또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들어온 돈 네. 이렇게 증빙을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까 환치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네. 베트남 정부가 이제 점점점 부동산을 구매할 때 돈 자금 출처를 증빙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못하면 아마 몰수를 당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벌금을 맞아도 크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과거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워진 거를 예전에 느슨하게 했을 때의 걸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 정식으로 신고하고 들어오면 한국에서 세금 내고 베트남에서 세금 내고 하면 기본 한 20-30% 까져요. 그러면 20-30% 정도의 수익을 더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베트남 부동산이 미친 듯이 치솟았을 때의 네.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네. 베트남도 이제 조금씩 저성장 국면으로 점점 접어들 거예요. 베트남 부동산은 거품이 너무 심했고 그거를 단기적으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고 호치민이 조만간에 10년 전의 상하이처럼 될 거다. 그래서 베트남의 상하이인 호치민에다 땅을 사자고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엄청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 좀 많이 힘들어지시기도 했고 한데 그 돈이 뭐 묶이더라도 괜찮으신 분들은 해볼 만합니다. 네. 근데 또 아는 사람의 가족 같은 베트남 사람이라고 그 사람 명의로 샀다가 낭패당한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 하실 바에는 그냥 한국에 있는 그냥 베트남 펀드나 ETF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